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어디에 말하기 힘든 개인사라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서울에 위치한 땡땡 대학교 영문학과 전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임 교수로 임용된 지는 만으로 3년 정도 되었고 제가 졸업한 모교인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중견기업의 사장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 되는 가정 분위기였어요. 집안에 남자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철칙이었고 저와 언니를 거쳐 막내 남동생이 태어나기까지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둘째는 아들이길 기대했던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저는 유난히 눈총을 많이 받고 자랐으며 3살 터울 동생이 태어나기까지는 친할머니가 한 번 제대로 안아준 적 없는, 또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는 관심과 사랑을 그쪽으로 모두 뺏긴 비운의 둘째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는 착하고 순한 여린 사람으로 누구보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는 30도 되기 전에 형부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형부는 법조계 집안의 장남으로 결혼 당시 현직 검사로 일하고 있었고 현재는 아버지 회사의 법무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학교에서 손꼽혀 독일로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실력이 있었지만 선자리 잡아놨으니 들어와라. 라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휴학계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독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휴학계는 퇴학 신청이 되었고 형부를 만난 지 6개월이 되는 다음 해 언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뜯어 말렸어요. 언니가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언니 전공을 살리라고, 아버지에게 언니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라고 몇 날 며칠을 설득했습니다. 민주야, 나도 그러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언니. 같이 얘기해보자. 아버지는 언니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몰라서 저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잘 얘기해볼게. 아니야 민주야.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재능이 있든 없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하지만 언니, 이건 너무하잖아. 아버지가 언니한테 한번 물어보기는 했어? 언니 마음이 어떤지 물어본 적은 있냐고. 저는 그렇게 소리쳤지만 언니는 군말 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싸우고 이야기를 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게 언니의 말이었어요. 지금 당장 독일로 돌아가 공부를 계속한다 해도 결국 기간만 미뤄질 뿐이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인생이 설계될 거라는 것에 언니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언니의 말에 20대 시절 제 눈앞이 깜깜해지고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차피 내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독일로 유학을 간 것도 아버지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 난 이미 예전부터 알았어. 언니의 담담한 말투가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언니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던 날, 저는 식이 끝나기도 전에 결혼식장을 빠져나와 많이 울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드폰 속 저장된 언니의 사진을 넘겨봤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언니, 콩쿨에서 수상한 언니, 공연 날 처음으로 드레스를 입고 어색해하는 언니. 우리 언니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언니는 정말 재능 있는 인재였죠. 피아노의 피자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언니의 연주는 남달랐고 아버지와 집안이라는 배경을 다 지우고 보더라도 교수들의 눈에 띌만 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던데 우리 언니는 꿈틀 한번 해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형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언니는 가끔씩 야망 넘치는 형부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씩 형부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깊어지던 마음도 다시 멀어진다고 했죠.
옷가지를 빼앗긴 선녀처럼 자기의 의지 하나 없이 땅으로 끌어내려진 언니는 아버지의 뜻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제 남동생은 와이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기간을 끝내 최근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삼촌이 병원장으로 있는 대학 부설병원에 취직을 해 외과에 근무 중입니다. 축하해. 너 정말 고생했어.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내가 누나한테 축하 전화를 다 받고. 어젯밤에 꿈에서 뭐가 나왔는지 알아? 뭐가 나왔는데? 내가 대학생이고 너가 고등학생일 때 그때 새벽에 잠깐 깼는데 네가 울면서 공부하던 거. 내가 그랬나? 능청스러운 동생의 대답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응, 그랬어. 너 울면서 공부하던 거 나 아직도 기억해. 창피하게 그런 건 좀 잊어줘라. 그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 속상했지. 둘째 누나 교수님 되더니 마음이 넓어지셨네.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도 하고. 민성아, 네가 나보다 어리고 동생이지만 너 노력하는 거 보면서 존경스러웠어. 잘 될 줄 알았어. 생전 그런 적 없던 저의 말에 동생은 무슨 일이 있냐며 반문했습니다. 수업을 끝마치고 캠퍼스를 거닐며 3355 모여 다니는 학생들을 보는데 어젯밤 꿈속에 나왔던 그때 생각이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대학생 타이틀을 따기 위해 또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하던 동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몇 마디 더 나누다가 이제 들어가 봐야 한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끼니마다 들었던 아이입니다. 전폭적인 지지와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제 막내 동생은 힘들다는 티도 내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의 장래 희망란에는 늘 의사가 적혀 있었고 죽어라고 공부한 덕에 와이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간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온 동생에 물은 적이 있었어요. 넌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게 괜찮냐고, 정말로 의사가 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었죠. 동생은 제 질문에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이거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 한 번도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민성이는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꿈꿔볼 여유도 여력도 없었어요. 지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만큼 어깨에 차곡차곡 쌓인 짐을 착한 제 동생은 도저히 밀어버리질 못했습니다. 동생이 수학과에 가고 싶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이런 게 데자뷰라는 것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해보라는 제 말에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런 얘기해서 뭐하러 집안만 시끄럽게 해. 어차피 안 될 텐데. 누나가 말해볼게. 민영 언니 때 나약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게 저에게 무슨 훈장이라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동생의 말처럼 괜히 집안만 시끄럽게 한 꼴이 되었습니다. 얼어 죽을 수학과 타령을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동생은 저 때문에 곤란해지기만 했죠. 그렇게 제 동생도 아버지에게 거역 한 번 없이 착실하게 정해진 인생 루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동생이 저는 안쓰러웠고 동생은 자신이 누나들의 몫까지 다 뺏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삼남매가 다 이렇게 착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죠. 저는 대학 입학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기도 전에 제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저는 영문학과에 갈 거예요. 다른 과는 싫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아버지의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진학 상담실에서 폭탄을 터뜨렸어요. 저의 말에 엄마와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담임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아, 민주가 영문학과 쪽으로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계속 말했었어요.
굳은 부모님의 표정을 풀고자 담임 선생님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두들겨 맞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가겠다고 다짐한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 민주가 말없던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영문학과 교수가 되고 싶나 봅니다. 애가 워낙 똑똑해서 학생들도 잘 가르칠 겁니다. 영문학과에 대해 아버지가 허용 가능한 진로는 교수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아버지는 저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회사로 데리고 들어올 작정이셨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대학교 이름 3군데를 지정했고 그 선택지 안에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겠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군말 없이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석사, 박사 과정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최소 어디 학교의 교수는 되어야지 교수 소리 들을 수 있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부유한 환경에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는 컸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에서 좋은 차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것 치고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아버지가 지정한 대학 3군데 중 한 군데에 붙어 진학을 했죠. 민성이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악에 받쳐 공부를 했습니다. 영문학과에 가고 싶은 이유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독단적인 명령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교에 진학했고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술의 힘에 기대어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와 친한 친구들에게 저의 이런 가정 환경과 답답함을 이야기한 날, 네가 배가 불러서 그러는구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없는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기대고 싶다고 느낀 친구들에게 말입니다. 난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는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20살짜리한테 차부터 뽑아주는데 그 정도 못하겠냐 하는 말들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때 받은 상처가 꽤나 컸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30대 후반의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들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겉에서 보면 마냥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하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 친구들의 입장이었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살의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고 친구들에게 멀어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 이후로 인간관계에서 멀어졌다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 이후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진학, 박사 과정을 위한 영국 유학까지 저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저의 화려한 배경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무조건 벽을 치는 저라는 인간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또 그렇게 절절하게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을 떠나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심리학 수업을 들으며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이 생겨 영국 유학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 타이틀을 달고 집에서 독립을 하고부터는 주기적으로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우울증 초기 증상에 대해 상담도 받고 가끔 약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삶이 안정기를 찾아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더 이상 기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군가에게 구속당하는 건 진절머리가 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전날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한 바람에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주차를 하는 중에 홀더에 끼워져 있던 커피가 쏟아질 뻔했고 그걸 잡느라 옆에 있던 차에 그대로 갖다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쿵 소리와 함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황급히 차에서 내려보자 옆에 서 있던 차의 왼쪽 상면 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저는 막막한 심정이었어요. 20살부터 운전 경력이 10년은 넘었고 심지어는 영국에서 반대편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멀리서부터 이쪽으로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 바로 그가 차 주인임을 알 수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주차하다가 그만.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런 실수로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라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치진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어 저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어요. 네네네,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놀라셨을 텐데 어깨 쪽의 근육도 놀랐을 수도 있고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거보다 보험사 부르시겠어요? 많이 찌그러진 것 같은데 배상은 충분히. 아니에요. 어차피 올해까지 타고 폐차하려고 했던 차라 괜찮습니다. 앞에 범퍼만 살짝 갈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주는 듯 씩 웃는 그의 표정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아, 맞다 라면서 그는 주섬주섬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제게 건넸어요. 명함에는 땡땡 언론사 사회부 심종훈 기자라고 쓰여 있었죠. 저도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민주 교수님? 교수님이시구나. 네, 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연락 주세요. 보험사 불러주세요. 보니까 안에 블랙박스도 따로 설치 안 해두신 것 같은데 제 차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아닌데. 정말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아서 그래요. 블랙박스도 안 달고 막 타고 다니는 차예요. 10년도 넘게 탔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제 말투에는 아마 약간의 짜증이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흠칫하더니 알겠다며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보험사 담당자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 겪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제대로 해결했다고 믿고 지낸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그는 학교에 올 일이 있다며 혹시 괜찮으시면 점심 같이 먹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이 있어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러면 저녁은 어떠신가요? 라며 바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왜 같이 점심을 먹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려는 찰나 그가 앞에 나타났어요. 박 교수님. 그는 저번처럼 해맑은 얼굴이었습니다. 미남형은 아니었지만 착하게 생긴 얼굴에 항상 저런 미소를 달고 다녀서 그런지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지나가다 혹시 하고 봤는데 교수님 맞았네요. 저 기자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내일은 어떠세요? 아니면 다음 주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신 시간에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어요. 아무리 사람에게 벽을 치고 살았어도 이건 분명히 그가 이성적으로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절하려는데 그의 손에 들려있는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집필한 책은 아니었지만 책이 출판되는데 많은 참여를 했던 책이었죠. 제가 평소 좋아하던 영미소설 작가에 대한 서평을 넣어주지 않겠냐는 말에 바로 그러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사인 받으려고 가져왔어요. 그는 또 한 번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웃고 말았어요. 저는 참고 정도 한 수준이지 제가 저자로 사인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압니다. 그리고 읽어봤습니다. 제가 마침 딱 교수님이 쓰신 부분만 읽어서요. 교수님한테 사인 받으면 딱 맞지 않나요? 그렇게 저희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학교 근처에 맛집을 안다며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는 잘 모른다는 그의 말이 우습게 전 동료 교수들과 몇 번 와본 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그 장단에 맞춰주고 싶어 저도 처음 와본 곳이라고 어물쩍 넘어가줬죠.
그 만남을 시작으로 그와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소설 작가를 운명처럼 그도 좋아했고 그가 쓴 기사에 대해서도 몇 시간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취재를 하면서 그가 느낀 것,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한계 같은 것들,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우리는 참 많은 부분을 서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와의 만남이 즐거워졌어요. 제 집안과 배경에만 관심 있던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윽박에 이어지는 엄마의 애원에 몇 번 나갔던 선자리와는 특히나 달랐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갔고 그는 담백하게 고백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요. 참 웃기죠? 그런 얘기에 설렐 나이는 한참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에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는 제 안의 믿음과 의지 같은 것들이 생겨났죠. 그가 제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며칠 뒤 저는 그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제 성격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빠른 전개라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종훈이가 친구들은 다 장가가고 애 낳고 살도록 결혼도 안 하고 부모 속을 썩이더니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종훈이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의 부모님을 만나자 종훈 씨의 성격과 인성에 대해 이해가 됐습니다. 깍듯하게 제게 존댓말을 해주시며 맛있는 걸 챙겨주시는 따뜻한 그의 부모님 모습에 이런 환경에서 자란 덕에 그는 저렇게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에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특히나 직접 밥 한 끼 해먹여서 보내고 싶다는 어머님의 말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닌 그의 부모님 집에서 첫 만남을 해야 한다고 느꼈을 때는 도망쳐 버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에게도 살갑게 굴지 못하는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몇 날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그의 부모님은 제게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게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뭘 하느냐, 둘 다 나이가 있는데 애는 몇이나 낳을 생각이냐 하는 불편한 질문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공부한 학문에 대한 질문,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 유학생활 중 힘들었던 것은 없는지, 반찬이라도 해주고 싶다며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등등 어린 시절 어른 공포증이 있었을 정도인데 저도 제가 그렇게 어른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연 설명까지 덧붙여가며 신이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소풍 갔다 온 어린애가 엄마 아빠한테 나 이거 했어요 라고 자랑하듯이 말입니다. 그의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와 결혼을 하고 싶고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 다음은 저희 집 차례였습니다. 저는 종훈 씨에게 몇 번의 경고를 했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니 상처받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자기 자식에게도 칼날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남의 자식한테는 얼마나 더 할지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정이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가장 앞섰습니다. 저희를 만난 저의 부모님은 말이 없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기자라고?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그 뒤로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지 모두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연신 언짢은 얼굴로 종훈 씨를 취조했고 담담히 받아들이던 그도 결국엔 풀이 죽고 말았습니다. 종훈 씨를 보내고 아버지는 한심하단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디서 저런 모자란 놈을 데려와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그 후로 며칠 뒤 저는 집안을 더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도 모르게 선을 잡아놨고 저는 선자리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폭발했어요. 아버지, 엄마, 저 죽어요. 저 그 사람이랑 못 만나게 하시면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정신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요. 그 사람 못 만나게 하면 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날을 계기로 부모님은 저에게 억지로 선자리를 강요하지 않으셨고 저의 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바로 종훈 씨와 결혼은 못했지만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저 혼자 살던 아파트가 마침 혼자 살기엔 좀 컸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니 마치 둘이 살기로 되어 있던 집처럼 딱 맞았습니다. 아침이면 같이 출근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맞춰 함께 퇴근하는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생활이 반년을 조금 넘겼을 때 견고하기만 했던 행복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가 제가 잠든 새벽 몰래 어딘가로 전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핸드폰에 뜬 이름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미연이는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의 여자가 종훈 씨를 불렀습니다. 오빠! 저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그의 서재 책상 위에 있는 화분을 핸드폰이 툭 치고 떨어져 그만 우당탕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허둥지둥 핸드폰을 주우려 몸을 숙인 순간 그의 책상 밑에 있던 종이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 종이백 안에는 절대 저의 취향이 아닌 스카프가 있었기 때문이죠. 손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던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오늘 아침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의 추악한 비밀이 이것이라니. 저는 황급히 종이백을 원래 있던 자리로 밀어넣었고 그때 종훈 씨가 놀라 뛰어들어왔습니다. 안 다쳤어요? 그는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 눈빛과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생전 그런 적 없던 사람이 주말에 혼자 외출을 하겠다고 했어요. 주말에 잠깐 대학 동기가 보자고 해서 나갔다 올게. 저는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그러라고 했습니다.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죠. 주말이 되고 남편은 제 눈치를 한참 살피더니 집을 나섰습니다. 올 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문자하라고 자신이 사오겠다는 다정한 말과 함께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몸과 긴장감을 억누르기 위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동생의 차를 미리 빌려뒀고 그의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향한 곳은 그의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의심이 확신이 되어가던 순간 저는 최근 그의 부모님도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평소와 같이 부모님의 집에 방문했는데 전혀 저를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피곤한데 뭐하러 왔냐,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바쁜 애가 뭘 그러냐, 얼른 집에 가서 쉬어라. 말만 들으면 저를 위하는 말 같았지만 원래 그러시던 분들이 아니라 도저히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그의 부모님도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는 부모님과 함께 본 적까지 있는 걸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애써 울음을 참으며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배신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누구보다 믿고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그의 부모님의 배신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내린 그는 그때 그 종이백을 들고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떠 보이는 그의 얼굴이 저를 또다시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댁 비밀번호는 원래 알고 있었지만 차마 함부로 문을 열고 뛰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현장을 잡고 싶은 마음과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제 안에서 싸워댔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참담한 현실이라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건 제 몫이라고 종훈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민주 씨?
민주, 네가 어떻게?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그의 집 현관문을 열었고 역시나 예상대로 집안에는 4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종훈 씨, 그의 부모님,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 너무나 친근해 보이는 4사람의 모습에 한두 번 이 집에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어쩜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예뻐하셔놓고 저 사람 내 언녀까지 품어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냐고요? 엉엉 우는 저를 달래러 종훈 씨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뛰쳐나가려는 저를 잡은 건 종훈 씨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 무서워. 엄마, 저 사람이 나한테 소리 질러.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미연이라는 여자. 어딘가 어눌한 말투와 갑작스럽게 터지는 그녀의 울음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민주 씨. 저의 큰 소리에 그녀는 놀라 울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그녀를 안고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민주 언니가 오해해서 그래. 미연이 싫어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훈 씨는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를 통해 들은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연이 내 동생이야. 친동생.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절대 아니야. 우리 미연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겼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큰 소리가 나면 많이 놀라. 우리가 만나서 같이 살게 되는 동안 캐나다 이모 댁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았어. 왜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동생을 몰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인가? 그 순간 그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우리 미연이를 흠으로 취급한 세상에서 제일 못된 오빠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동생의 존재를 일부러 숨겼다는 거야? 아버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은 어려서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무조건 이루고야 마는 성격이라고, 대장부 같은 딸이라 당신의 뜻을 꺾을 수 없다고 하셨어.
당신이 혼인신고를 안 해도, 화려한 결혼식을 안 해도 나와 살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셨던 것 같아. 내가 당신과 문제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본인도 결국은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고 그러셨어. 그런데 대신 당신 앞길에 누가 될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셨어. 혹시 숨기고 있는 집안의 문제나 흠이 있다면 지금 말하라고 그러셨어. 근데 나 우리 미연이 존재를 그때 말하지 못했어. 그리고 종훈 씨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민주야. 나도 내가 너무 끔찍해. 당신 옆에 서고 싶어서 동생을 숨긴 나를 하루도 자책하지 않은 날이 없어. 왜 그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민주 씨가 나한테 전화해서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 민주 씨가 내 곁에 있기 위해 가족을 등졌지만 나는 민주 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주고 싶었어. 그러기 위해선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서 평생 후회할 그런 짓을 하고 우리 부모님 가슴에도 대못을 박았어. 자신이 너무 끔찍하다며 우는 종훈 씨에게는 여러 사람의 모습이 겹쳤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하던 우리 남동생, 아버지의 자랑이 되기 위해 콩쿨 대회상을 휩쓸던 언니,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가기 위해 공부한다고는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등바등 하던 나, 우리 삼남매가 보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당신을 이런 구렁텅이에 같이 끌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실망했을 거 알아.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야. 민주 씨, 정말 미안해. 듬직하던 남자가 이렇게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늘 든든한 어깨를 빌려주던 사람이 이렇게 아이처럼 울고 있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 울어요. 오해 풀었으니까 됐어. 그리고 나 당신 추악하다고 생각 안 해.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을지 생각하니까 마음 아프기만 한데. 동생을 숨기자는 그의 말에 저렇게 착한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된 그 순간까지 종훈 씨는 단 한 번도 동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든든한 오빠였다고 합니다. 반 친구들의 놀림을 받던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에도 얘가 내 동생이라며 늘 두 손을 꼭 잡고 등하교를 함께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미웠을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나는 상관없지만 당신 그래도 미연 씨한텐 앞으로 잘해야겠다. 미연 씨가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겠어. 저는 그를 다독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가 동생을 숨겼을지 이해가 되기도 했고 우리 아버지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으며 죄 지은 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전전긍긍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책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저절로 누그러졌어요. 저도 이 사람을 참 많이 사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종훈 씨 동생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저는 그전보다 더 자주 시댁을 방문합니다. 그의 부모님뿐 아니라 미연 씨와 공부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미연이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고맙게도 저를 잘 따라주었고 그 덕에 종훈 씨와 저, 미연이 셋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셋이 근처 둘레길도 걷고 근처 캠핑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혼인신고를 하진 못했지만 누구보다 서로가 애틋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종훈 씨라는 남자뿐 아니라 그를 키워주고 그와 함께 자란 그의 가족들 모두 이제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가 우리 아버지나 엄마에게 종종 안부 연락을 하고 찾아뵙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대신해 우리 부모님에게 자식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 눈치를 살피며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라는데 자기도 장모님이 차려준 저녁도 먹고 사랑도 받고 싶다고 농담을 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갸륵해서라도 저도 넓은 마음으로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에게 더 늦기 전에 자식 노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엄마가 메신저 프로필을 제 어린 시절 사진으로 해두셨더라고요. 내일은 엄마에게 전화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엄마가 해준 반찬이 먹고 싶다고 어린애 같은 소리도 해보려고 합니다. 못된 자식이어도 부모님은 품어주시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